시장의 분위기는 제가 비유를 하자면 저희 페널티킥 막으로 골키퍼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키커가 찰 때 골키퍼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키커를 내가 평소에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왼쪽으로 차더라. 그러니까 나는 왼쪽으로 뛸 준비를 왼쪽 다리에다 힘을 주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한국은행이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왼쪽으로 뛰면 안 되는 게 키커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찰 사인이 너무 명확하면 오른쪽으로 바꿔서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인 것 같아요. 무게중심이 왼쪽에 가 있는 거지 실제로 왼쪽으로 뛸 거라는 건 아니고요. 다만 오른쪽으로 뛰어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그쪽으로 뛸 수밖에 없는 게 또 한국은행이라는 거죠.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이제 그만 올릴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아니면 어제 한지용 연구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열린 결말이냐 일단 멈췄다가 다시 한번 직진할 수도 있느냐 전망이 엇갈립니다. 이 와중에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하반기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경기 전망은 어떨까요? 금리 인상을 멈춘다는 사인도 있고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에게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 교수님 한 달 만인가요? 네, 한 달 만입니다. 코너 이름을 지어야겠어요. 명불허전 허준영. 저는 좋은데요. 근데 한 달 만에 한 번씩 오는 사람한테도 코너 이름을 지어주시면 너무 인심이 좋으신 거 아닌가요? 월간 허준영? 네. 저 근데 막 오실 때마다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막. 그렇죠. 자, 모레 새벽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동결한다. 근데 한번 쉬었다가 다음번에는 어떨지 모른다. 요렇게들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는 한번 쉬겠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차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3월에 저희 뱅크데믹이라고 하는 실리콘밸리 사태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대출을 조금 은행들에서 꺼려하게 내주게 되고 그러니까 대출이 조금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이 금리를 올리는 것 같은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준에서 파월 의장조차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라고 기자가 저번 달에 물어봤을 때 모른다. 봐야 한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고 이런 등등이 있어서 이게 마치 기준금리를 마치 37bp 올린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연준이 정책을 하면 될 텐데 이것이 사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 효과와 같은 것인지를 사실 연준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데이터라는 것은 은행 대출이 얼마나 쪼여드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미국의 작은 기업들을 얼마나 옥죄일 건지 그리고 그것들이 또 소비와 미국의 경제사정 중에 그 노동시장들을 얼마나 건드릴 건지 데이터 봐야 되겠는데 라는 측면에서 한번 쉬겠다. 그리고 추후에 보겠다. 그래서 7월에 그러면 올릴 건가요? 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면 저는 그냥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갈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라는 것의 의미는 데이터가 사실 계속 나와봐야 아는 거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연준이 지금 그동안의 효과 그리고 은행들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대출 위축 이런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그들도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결국은 그 6월 동결, 7월 인상 이런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같고 파월 연준 의장이 은행들의 위기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최근에 미국의 공실률 데이터를 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리먼 쇼크 때만큼 올라왔고 미국만 그런 거 아니고 전 세계 주요 도시가 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 돈 꿔준 은행들이 추가로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게 주택시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떻습니까? 우려가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늘 나와서 하는 얘기가 대부분 어두운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경제학자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제가 하는 얘기도 어두운 얘기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게 공포를 일부러 막 과장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주 어느 일리노이주에 있는 아주 작은 은행이 있어요. 지역은행이 있어요. 네.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빼가기 시작해서 걱정돼서 이 은행의 건전성이 그래서 그 돈을 예를 들어 아주 큰 JP모건 체이스 같이 미국에서 뭐 제일 큰 혹은 두 번째로 큰 은행에다 옮긴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니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은행에서 은행으로 옮긴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어라고 얘기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JP모건 체이스 같이 큰 은행들이 하는 잡과 그들이 하는 대출과 작은 지역 은행들이 하는 대출은 대출의 어떤 기능이 다르다는 거죠. 작은 은행들이 지역의 작은 비즈니스들에다가 대출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를 아주 견조하게 견디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뭐 100만 달러 대출 안 해주거든요. 작아서 너무 규모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동산 같은 경우도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역의 작은 은행들하고 물려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요것들이 사실은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쪽하고 맞물려 있을 수 있다. 미국에. 네, 맞습니다. 우리로 치면 지역의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수협 이런 곳들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알람이랑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역의 작은 은행들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네. 큰 은행들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는 거고 그것을 단순히 더하면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한동안 그래서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초 그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금 옮긴다 이런 얘기도 한동안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나는 미국의 고용시장을 굉장히 유심히 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달 초에 나온 미국 고용지표를 보면 여전히 저의 결론은 엄청 헷갈립니다. 보니까 구인은 여전히 많은데 임금 인상률은 종전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고 실업률은 예상했던 것보다 높고 이걸 다 종합하면 일자리가 어떻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고용시장이 한 달 전 정도만 해도 혹은 한 달 반 정도만 해도 제 느낌에는 뜨겁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고용시장이 뜨겁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고 생각보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렇게 급격하게 했는데도 잘 버틴다. 하지만 서서히 식어가는 느낌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금리라는 것이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냐 하면 굉장히 해머, 큰 망치호 같은 역할을 주는 거죠. 어떤 특정한 부분을 때리는 게 아니고 한번 전체적으로 빵 때린 다음에 그것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효과를 갖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핀셋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죠. 어디가 잘못되면 핀셋으로 뭔가를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가 먼저 건드리는 부분이 있고 경제 내에서도 금리가 나중에 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금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건드리는 부분이 보통은 노동시장 그리고 소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네. 이 둘은 관계가 있죠. 잡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얼마나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가 얼마나 견조한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노동시장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금리 결정에 있어서 사실 가장 마지막까지도 헷갈리는 사인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의 판단으로는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이 예전에는 노동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쪽의 스토리의 일관적인 데이터라면 점점 이제 데이터들 사이에 어떤 건 조금 뜨겁고 어떤 건 좀 식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 결국은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식는 느낌이 들지 않나? 즉 미국이 금리 인상을 사실은 제가 전 시간에 나와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2004년에도 금리 인상 열 몇 번 연속으로 했었다고. 네. 근데 그때는 한 번 평균 금리 인상이 17bp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 한 번 한 게 29bp입니다. 거의 2배 넘는 속도로 올렸었던 거거든요. 네. 그 효과들이 조금씩 노동시장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연준이 원하는 바고요. 네. 근데 지금 요즘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이게 미국이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게 맞나? 그러니까 경기 판단이 참 헷갈리는 게요. 간밤에도 보면은 골드만삭스 CEO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시장이 강세장인데 경기에 대한 우려는 아직 조금 남아있어. 앞에다가 밑줄을 그어야 될지 뒤에다 밑줄을 그어야 될지 일단 모르겠고 아니 경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올렸으면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하거든요. 근데 S&P는 지금 강세장에 진입을 했고 경기가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지금 괜찮은 거 맞습니까? 미국 경기는 그러니까
그 불황의 확률 자체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고 은행 사태들이 있고 나서는 이거 이러다가 팍 꺾이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걸 종합해 보면 어쨌든 간에 미국 경제 생각보다 잘 버텼고 앞으로도 잘 버틸 것이나 방향성은 약간 내려가는 방향일 거다. 그것이 아주 심한 침체로 가는 것보다는 침체로 가더라도 살짝 들어갔다가 이제 너무 늦지 않게 오래 걸리지 않게 나올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생각해 보면 그동안 고금리에 눌려 있었던 이 금융시장들이 결국은 뭔가 앞날에 대한 핑크빛을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고금리는 어쨌든 간에 기조가 거의 다 끝나가 보이고 미국 경제는 한편에서 이렇게 금리를 인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꺼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버텼고 펀더멘탈이 괜찮다라는 얘기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러면 사실은 금융시장에 계신 분들이 이거 환호 안 할 이유는 별로 저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 분위기를 그대로 받아서 요즘에 우리나라를 봐도요.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일단 증시도 살아나는 것 같고 지금 2600선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숨죽이고 있었던 업종도 다시 올라가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변화를 느끼는 게 오랫동안 기지개를 못 켜고 있던 부동산이 확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그런 통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우리나라 경기가 다시 반전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니까 약간 금리 때문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다시 좀 돌아오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즉 경기와 자산시장 사이에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커플링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자산시장이 먼저 튀어나가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주택가격 지수로 따지면 예를 들어 자산시장 얘기하셨으니까 지수로 따지면 지금 전국 아파트 가격이 코로나 이전 딱 코로나 시작할 때 고수준 정도거든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코로나 이후에 그 후로 한참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약간 빠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소화되지 않은 어떤 뭐 자산 구매에 대한 욕구들이 사실 남아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서 눌러져 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실은 금리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금리가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그 사이로 이제 다시 자산 시장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죠. 뭐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실 그 아파트나 이 집에 대한 사랑, 특히 자산 중에서 그 부분은 뭐 잘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낮아진 건 맞는데 여전히 금리가 너무 높지 않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높은 건 사실인데요. 네. 저희가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것 치고는 사실은 저희가 체감하는 금리. 그러니까 저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체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저희는 다른 금리들을 소매금리를 체감하게 되는데 이 소매금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지금 올라갔다라고 보기에는 혹은 여전히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도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많이 내려온 상황이죠. 그러면 상황이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앞으로 한국은행은 금리를 더 안 올릴 거야. 이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잠깐 쉬었다가 데이터를 막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 그냥 잠깐 멈춘 거야. 우린 더 갈 거야. 그리고 한국은행은 우린 이제 그만 갈게. 우린 다 왔어. 이렇게 되면 금리 차이가 여기서 더 벌어진단 말이죠. 뭐 도식적으로 한국은행 총재는 고금리 차 때문에만 환율이 움직이는 건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걱정도 여전히 남아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오늘은 1,2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만 환율 걱정은 이제 접어둬도 되는 겁니까 그럼? 그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노래도 있고요. 사실은 한국은행에서는 네. 제일 어쨌든 간에 아픈 손가락이 뭐 환율일 것 같은 거는 뭐 인플레이션 대응은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3.3%까지 내려왔는데요. 근데 이제 환율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환율 때문에 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이제 갖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내 경기가 그렇게 견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을 보면 이게 금방 뜨거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가 국내 경기가 좋아져서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좋아지는 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 가격 같은 것이 지금 금리에 눌려 있던 부분이 풀리면서 올라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생각해 보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이제 물가 중심에서 다시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정말 밸런싱을 잡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은 경기를 보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가 내려오는 방향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환율 부분에서 또 건드리는 게 있으면, 마치 작년 9월과 10월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면 그러면 사실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내 경기가 조금 안 좋은데도 금리를 올리면 사실 거기에 대한 부작용,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도 훨씬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많고 이런 그렇죠. 거니까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가계가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 생각에는 은행에서는 계속해서 그걸 모니터링 할 것 같은데, 은행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은행의 생각은 뭐냐면 두 가지. 첫째로는 그동안 원화가 되게 저평가됐던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동안 미국이 너무 공격적으로 가서 그렇고 금리 인상을 첫 번째. 근데 그거는 어쨌든 기조가 끝이 보인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먹거리던 수출이 슬슬 이제 저점을 지나서 올라올 것이다라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이제 자금도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주식시장에도 자금이 돌게 되고, 이번 달 5월 달에 그렇게 자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두 가지 우리를 환율 부분에서 조금 옥죄고 있던 부분들이 조금 풀려가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서 기계적으로 1.75이 금리 차가 그렇게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에 하나 우리가 예상했던, 한국은행이 전제했던 상황에 좀 변화가 있어서 혹시라도 한국은행이 전제했던 그 상황에 대한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자산 가격의 상승에 베팅했던 분들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제가 비유를 하자면 저희 페널티킥 막으로 골키퍼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키커가 찰 때 골키퍼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키커를 내가 평소에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왼쪽으로 차더라. 그러니까 나는 왼쪽으로 뛸 준비를, 왼쪽 다리에다 힘을 주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한국은행이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왼쪽으로 뛰면 안 되는 게, 키커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찰 사인이 너무 명확하면 오른쪽으로 바꿔서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인 것 같아요. 무게중심이 왼쪽에 가 있는 거지 실제로 왼쪽으로 뛸 거라는 건 아니고요. 다만 오른쪽으로 뛰어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그쪽으로 뛸 수밖에 없는 게 또 한국은행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상황에 맞춰서. 네. 이번에 U20도 그 세트 피스 할 때. 네, 맞습니다. 그 하늘로 올려찰지 몰랐거든요. 4강에서. 깔아찰 줄 알고 아무도 안 떴는데. 목돈 연구소 같이 이렇게 고결한 방송에서 제가 축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날마다 보고 축구 보고 출근을 했는데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경기 판단이 한국경제연구원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일주일 상간에 전혀 다른 경기 전망 보고서를 내놓더란 말이죠. 물론 전자는 민간 연구기관이고 후자는 국책 연구기관이기는 합니다만 양쪽 다 나름대로의 연구의 툴을 가지고 정밀하게 분석을 했을 텐데, 한쪽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우리 하드랜딩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KDI는 우리 좋아진다, 소프트 랜딩이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걸 달리 얘기할 수가 있죠? 저는 사실 그 다음을 봐야 되는, 그 다음 얘기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경제가 하드랜딩으로 갈 것이므로 뭘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과학입니다. 그런데 그 과학이라는 것은, 경제학은 자연과학처럼 관성의 법칙이 있다, 혹은 모든 중력은 지구 중심으로 향한다라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과학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기관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는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렇게 해서 하드랜딩으로 갈 것이므로 우리 경제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선순위다라는 얘기가 있을 거고요. KDI에서는 또 이렇게 갈 것이므로 우리 경제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다음 얘기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망을 하는 건 그 전망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준다는 것도 있지만, 그 전망에 근거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혹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전망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한국은행에서 경제 전망 왜 합니까? 그것에 맞춰서 금리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그 두 기관들이 가진 기관의 특수성도 저는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기관의 특수성. 네. 신호등 같은 역할인데 민간 연구기관, 특히 큰 회사들이 그 주로 출연을 해서 만든 연구기관이 하드랜딩을 예상을 한다. 그 바라는 경제정책의 방향이 있을 테고 네. KDI가 생각하는 건 결국 기획재정부 밑그림의 그 근간이 될 테니까 네.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들도 근데 솔루션은 안 나와 있던데요. 제가 끝까지 읽어봤는데. 네, 솔루션까지는 보통 이제 경제 전망에서는 네. 주지 않고요.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그게 궁금한데 왜 그거는 보고서에서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실은 네. 뭐 큰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지 이게 예를 들어서 주식에 어떤 종목을 사라 팔아라 이 얘기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까지 바라는 건 아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거시라는 부분이 저도 사실 거시 경제를 전공하고 있는데 네. 제일 자괴감이 드는 부분 가끔씩은 벙벙하다는 거. 얘기가 되게 벙벙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여기는 스터디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번 주 슈퍼위크입니다. 미국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 나라들이 금리의 방향을 결정을 할 거고 지난주에 살짝 현타가 올까 말까 했던 건 호주랑 캐나다 왜 이래. 금리 제일 먼저 내릴 것 같았던 나라들이 깜짝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요 각국의 움직임들 어떤 나라의 움직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지금 어쨌든 간에 원화가 같이 동조해서 움직이는 통화들이 위안화랑 엔화니까요. 네. 아무래도 위안화, 엔화 특히 뭐 위안화 쪽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중국이 얼마나 반등을 빨리 이뤄내는지 코로나 이제 그 리오프닝 한 후에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최근에 일본의 학자분인데 그 일본 통화 정책이랑 굉장히 관계 있는 학자분이랑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일본 통화 정책 지금 굉장히 완화적이잖아요. 네. 한마디로 네, 얘기해 주세요. 하면 그거 완화적인 거 지금 평가 들어갔다. 1년 걸린다. 그래서 그러면 1년 동안은 별 큰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1년 동안 별 변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서강대의 허준영 교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